자네 생년 무엇으로 공부하는가? 합격! 선생님,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을 아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야.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을 아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네. 시험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 3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은 진도를 다 안 나간 상태에서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점수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 출제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내용을 짐작하고 앞으로 학습 방향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험은 뭐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고 봐요. 여기 윤리학의 종류는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요. 토론의 쟁점도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문제는 나옵니다. 주제는 약간씩 바뀌지만, 그리고 항상 그 어려운 3점으로 나오는 문제들, 분배정이라든지 이론규범 윤리학, 그리고 형벌, 국제원조는 국제원조도 이번에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뭐 환경윤리, 이건 뭐 이 문제도 이 파트도 뭐 빠지지 않고 3점으로 출제되는 파트고 굉장히 학습량이 많은 부분이죠. 시민 불복종 또 니부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단원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양 사상이 이번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늘어났고요. 또 여러 분야의 동양 사상이 좀 많이 강조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왈처 나오는데, 왈처가 이제 이때까지 분배정의는 주로 노직과 롤스가 많이 나왔는데 왈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왈처 단독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같이 나올 건데 이제는 이 세 명을 잘 비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론규범 윤리학에 이번에는 뭐 아주 쉬운 부분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양사상하고 담론윤리 나왔는데 여기 그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도덕과학적 접근, 진화론적 접근, 신경윤리학적 접근, 그 파트도 이번에는 좀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판 떼기가 여러분하고 같이 할 테니까요. 한판 떼기 정리 잘 하면서 또 퀴즈레스로 그때그때 학습한 내용 복습하시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다 문제 풀이 된 걸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눈으로만 빨리 그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 부분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문제를 찾아서 그 부분에 그 설명을 좀 더 듣는다면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자, 윤리학의 종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데는 슬롯이 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이 나올 거니까요. 여기에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고 또 도덕 논쟁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뭐 이거는 타당성을 분석하는 건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 타당성 분석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윤리죠? 그렇죠. 메타 윤리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메타 윤리는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참견하는 애들이죠. 세 가지로 참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학문 성립 가능성을 가지고 참견을 합니다. 요 세 가지 메타 윤리학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윤리 문제 풀다 보면은 요 간과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요 간과한다는 말은 모르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은 좀 문제가 잘 풀립니다. 모르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1번 도덕적 명제는 지인이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여기 이제 주어가 빠졌죠. 주어는 여기 조금 달라졌네요. 주어는 메타윤리학입니다. 그죠?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명제가 진위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간다. 라는 걸 살펴봐야 될 건데, 진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진위, 맞다, 틀리다.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걸 이제 도덕적 정서주의라고 하는데, 얘네는 도덕적 그 명제들, 표현들은 감정의 표현들이지 뭐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지는 문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답이 없으면 그것은 학문이 되냐? 진리가 되냐? 그래서 학문 성립 가능성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장은 메타윤리학이 주장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간과한다는 틀린 거죠. 얘네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과하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윤리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누가요? 메타윤리학이. 근데 메타윤리학은 가치 중립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 간과한다도 틀리게 됩니다.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윤리학은 메타윤리학뿐만 아니라 기술윤리학도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3번에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도덕 규범, 이게 자꾸 나오니까 좀 눈에 거슬린다, 그죠? 도덕 규범을 정립하는 거, 원리, 원칙,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 규범을 정립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참견만 하잖아. 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 메타윤리학에 하는 내용입니다.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 나왔네요. 기술, 브러쉬가 자꾸 뜨네. 기술, 이거는 당연히 기술 윤리학이고요. 5번에 문제 해결해야 된다. 문제 해결, 응용 윤리학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바탕으로 모르는 부분 체크하고 또 외워야 될 부분 좀 보고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요. 메일을 보내주면은 제가 프레이지 한판 떼기 하고 퀴즐렛 학습 세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메일은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했어요. 아니면 한판 떼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지 한판 떼기와 퀴즐렛 학습 세트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이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치는 전날까지 그 업그레이드해서 최신 내용을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한판 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요거는 뭐 정리 다른 책에 나온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죠. 요 빨간색 부분들 요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른 책에 없는 거 정리를 해놨는데 보니까 요번에 그 수능 특강 문제에 또 요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미리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다른 책에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죠.
한눈에 잘 보이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네들 문제가 항상 서로 막 비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서로 비판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도식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론규범 윤리학의 특징, 응용 윤리학의 특징, 얘네 둘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론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의 공통점이고,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공통점, 서로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이 또 다른 부분이 뭐냐?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기술 윤리학은 아까 말했듯이 가치 중립적이고, 얘네들도 메타 윤리학도 가치 중립적이고 공통점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과학적으로 서술한다. 뭐 과학적이란 말이나 객관적이란 말이나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이 과학적 서술하고 비슷한 게 당위적 서술이다.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당위적 진술, 서술은 이론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과학적 서술, 가치 중립적 서술은 기술 윤리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응용 윤리학은 아까도 봤듯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응용 윤리학은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둘 다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모두에게 너희들은 문제 해결하고 대안 제시를 못 하잖아라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중요한 문장이나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장 제가 정리를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기 빨간색 요거는 이제 중요한 자주 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눈여겨서 보시고요. 여기 이제 프린트된 학습지로 보시면은 빨리빨리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내가 잘 암기하고 싶다, 잘 습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내용을 그 퀴즐렛으로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잠깐 시간에 복습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2번으로 갑시다. 2번은 죽음에 관한 동양사상의 문제입니다. 이거 좀 더 시간을 둬야지 여러분들이 그 일시정지를 하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갑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태어나는 건 생이죠. 늙는 거는 노, 죽는 것은 사, 생노사 한자가 빠졌죠. 이게 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합니다. 불교가 되겠습니다. 마,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생로병사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거. 을은 자연의 이치가 나오고 진인 나왔습니다. 진인. 그리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자연의 이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도교가 되겠죠. 도교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진인 말고도 지인, 신인, 천인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주로 진인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걸 좀 바꿔서 진이나 신인 이런 식으로 출제도 되기도 합니다. 자, 1번 갑은 죽음과 달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고통 맞죠?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죽음은 삶과 다르다라는 부분이 틀렸죠. 아까 위에서 생로병사 모두가 고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또 갑인데 불교 인간은 자신의 업과 무관하게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 그죠?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건 맞습니다. 윤회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자신의 업과 무관하게 윤회하는 게 아니죠. 업에 따라 윤회한다고 합니다. 3번에 을인데 을은 도교죠.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초연해야 된다. 요 부분 또 맞네요. 그런데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틀린 얘기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그 이치에 따름으로써 죽음에 대해서 초연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따라. 4번 또 도교인데 도를 해치지 않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 요 도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해치지 않는 사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에 갑과 을의 공통점인데 삶과 죽음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계속 돌고 도니까 분별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도교에서는 분별을 제일 싫어하죠. 분별 대신에 차별 이렇게도 쓰는데 왜냐하면 도교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거고 자연의 이치는 어떤 분별하는 이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 순위를 매겨놓고 서열을 매겨놓고 차별을 하고 그거 다 인위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이 자연 세계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죠. 인간이 순위를 매겨놓고 동물의 왕이다라는 거고 또 곰은 어떤 동물이죠? 답답하고 느릿느릿하고 막 이런 동물이다. 여우는 약삭 빠르고 사기 많이 치는 동물이다.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해석한 거죠. 자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 차별 아주 싫어합니다. 도교에서는. 그래서 인위적인 거 싫어. 무위자연, 자연 그대로 인위적인 것을 빼버린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야 라는 게 도교의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체크한 것은 아까 도라고 나왔는데 이 도가 자주 나오는데 한자는 같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도 도가 나오고 도교에서도 도가 나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읽고 잘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유교에서의 도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해서 도덕입니다.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 대표적인 건 인의예지를 강조하고 있죠.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에 따라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길이야 라는 것이고요. 도교에서의 도는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연의 이치, 순리에 따르는 삶이 훌륭한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판 떼기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양사상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 동양사상 말고도 서양사상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에 이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실수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고 이 문제를 풀 때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차이점 그리고 갑을 모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적어가면서 푸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줄 쳐가지고 동그라미 세 별표 이렇게 하니까 지저분해지고 또 나중에 또 잘 못 알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한 개가 빠졌는데 이 지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 알 수 없는 내용도 여기 하나 밑에다가 적어 둘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문제 풀면서 여기에 나온 거 말고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알 수 없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갑부터 보시면요.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유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을은 유사하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 같은 내용은 나오자마자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동물과 인간은 유사하다는 점은 갑을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을은 동물 실험은 안 됩니다.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갑은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 동물 실험이 안 된다라는 거고, 갑이 다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대안이 없고 또 도덕적 지위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을은 동물 실험 대안이 마련된 거 아니다. 그 갑의 이야기하고 갑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똑같으면 적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 도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지위가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수단, 도구, 수단이나 도구나 같은 말입니다.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유사한 개체인가? 유사하다. 둘 다 이해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도덕적 지위가 차이가 있다라는 건 나왔죠. 여기서 뭐 도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4번에 동물 실험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대안 없다는 것도 여기 두 입장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5번에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인가? 이 사실 자체는 둘 다 예라고 하는 거죠. 동물 실험이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야? 까지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그런 동물 실험을 갑은 찬성하는 거고 을은 반대를 하는 거죠. 요 5번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 수단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여기서 여러분 일시정지 하세요. 해놓고 그럼 뒤에 말이 안 들리겠네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장에. 그리고 나서 정답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뭐 어쩌고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을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에 갑 이야기 다 똑같다는 거죠. 쭉 같이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중립적이지 않다. 주제 설정 시에 가치가 개입된다. 연구 과정에서 윤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건 다 동의하는데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윤리 지문에. 이때는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갑이 연구 과정에서 윤리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내적 책임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 준수하는 게 내적 책임인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 거야라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는 거죠. 아닙니다. 갑이 다시 반박하는 거죠. 과학자에게 그런 책임까지도 그런 책임은 여기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겠죠. 사회적 책임. 갑은 내적 책임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을은 내적 책임 말고 사회적 책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사회적 책임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까지 돌리면 했으니까 그래서 을은 내적 책임만 져도 된다라는 거고 을은 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다 져야 된다라는 거고 갑은 내적 책임만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거죠. 과학의 발전이 지체된다. 이거는 내적 책임만 져야 된다는 것의 논거가 되겠죠. 또 활용한 사람들의 책임이 뿐이다. 이거는 갑이 이 내적 책임만 져도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은 아닙니다. 그거 말고 사회적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이유가 시간적 속도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그 서술형 시험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서술형 실험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을 서술하시오. 얘네들은 그럼 뭐 때문에 사고 있습니까? 내적 책임만 져도 된다. 아니야. 내적 책임 말고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돼. 과학자들의 책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자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서술형 시험은 요거 똑같이 안 적어도 되죠. 요것과 의미가 상통하는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면 뜻이 일맥상통한다면은 맞다고 정답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요거 하나 배워도 여러분 많이 배우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쟁점 문제는 표를 그리자. 갑을 모두 표를 그려서 문제 해결하시면 확실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토론의 쟁점은 여러분이 문제 지문을 꼼꼼히 잘 읽으면은 다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 지식이 있다면은 좀 더 문제가 더 잘 풀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또한 함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성급하게 또 문제를 풀다가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 문제는 지문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관해서 지금 뭐 기준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한판떼기 내용을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요게 원래는 그 환경윤리 뭐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자연과 윤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윤리 부분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뭐 여기에서 동물의 권리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요 좀 앞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권리 부분만 요 따로 좀 앞쪽으로 생명과학적으로 당겨지면서 이게 이제 2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4번 통일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좀 철지난 좀 옛날 이론인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국제 정치, 국제 체제의 안정과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안정과 평화가 힘, 세력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길러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유주의는 협력으로서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라는 거죠. 요거까지 좀 비슷한 이론으로 이제 통합 이론이 있는데 정치 제도적 접근과 기능주의 통합론이 있습니다. 뭐 요 맥락을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제도적 접근은 정치 체제가 단일화되면은 사회 문화가 통합이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고, 정치 체제를 단일화한다는 말은 법을 하나로 만들고 정부를 하나로 세우고 군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능주의 통합론은 사회 문화적 통합이 우선 이루어져서 서로 친하고 이질감 없이 같은 민족으로서 친해진다면은 그게 이제 정치적 통일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정치적 통일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비정치적인 분야, 경제, 기술, 복지, 학술,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을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민간 주도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분위기 좋게 만든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통일하자라는 이론입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햇볕 정책, 개성공단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정치 제도적 접근으로 하자는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북한에 새끼를 하고 계속 우리 그 남한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능주의 통합론은 나중에는 이제 신기능주의 통합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민간이 주도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가 파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대표적인 이성가족 찾기가 있겠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요걸 배경으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문제에서 찬찬히 읽어 보시더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립니다. 자, 가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능주의 통합론이겠네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비정치적 분야에서 신뢰를 쌓아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해서 정치적 통일로 나아가자라는 거고요. 나는 정치 체제의 단일화가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정치 제도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통일은 군사적 통합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은 나에 해당이 되겠죠. 정치, 법, 군사 이런 거를 먼저 통합하자는 이론은 정치 제도적 접근이고요. 통일은 남북한 상호 이해가 전제돼야 된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합하자는 거죠. 가 맞습니다. 디귿 통일을 위해서는 단일 헌법을 법부터 먼저 만들자. 정부부터 먼저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거죠. 공통점 통일 이전에 문화의 이질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가에만 해당이 되겠죠.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문제 5번 분배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 파트만 잘 들어도 뭐 시간 아깝지 않고 공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분배정의는 주로 롤스하고 노직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왈처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보내주셔야 돼요. 자, 케이크가 여기 있는데요. 이 케이크를 어떻게 나눠 먹으면 잘 나눠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케이크요. 복불복으로 게임 해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가 가장 어울리는 그 케이크의 본질, 케이크의 목적에 맞게 쓰려면은 생일자, 어떤 뭐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쓰는 게 잘 분배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뭐 다수결로 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공리주의는 뭐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공리주의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자기가 한 만큼 가져가자
라고 할 겁니다.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은 맞는데 분배는 필요에 의해서 분배한, 좀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사람이 롤즈였습니다. 롤즈 이후에 이제 노직과 왈처가 나옵니다. 롤즈는 어떻게 나누어 가지냐 하면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내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자, 롤즈가 이야기한 건데요. 여러분은 4명이 있어요. 4명이 이 케이크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케이크 살 때 같이 들어있던 그 플라스틱 그 칼, 케이크 자르는 칼만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조각을 아주 공정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롤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한 절차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칼을 갖고 어떻게 자르냐 하는 그 방법, 절차,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롤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답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답을 생각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자르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뭐 다른 도구 없이 칼을 하나만 가지고 똑같이 자르기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자르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면 된다는 절차, 경기의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이 자르는 사람이 가장 자기가 손해 안 보도록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하게 똑같이 자르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롤즈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게 그 수능 시험에는 잘 안 나왔고요. 여기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작년 수능 특강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부분, 뭐 산술적 비례, 기하학적 비례, 뭐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한번 봐두시고요. 어려운 문제에 출제 3점짜리로 출제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도 잘 못 봤죠. 다른 책에는 이런 정리 잘 안 나옵니다. 한반떼기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정한 분배 기준 해가지고 요 표로 놔뒀는데 요거는 뭐 AAT라든지 아니면 논술 시험 혹은 면접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점과 한계점. 그래서 서로 뭐 비난해봐라, 비판해봐라. 뭐 어떤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수능에는 요 부분 봐야죠. 이게 이제 수능에는 빠지지 않고 나온 부분이에요. 롤즈를 강의하자면은 뭐 한두 시간 걸리는데 한두 시간 또 굉장히 축약해서 강의를 해도 한두 시간 걸리는데 제가 더 축약해서 빨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의 원칙을 만들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졸업을 앞두고 학급비가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학급비를 어떻게 할까? 뭐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분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롤즈는 어떻게 하자? 절차를 만들자 말이죠.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세우면은 공정한 절차를 만든다면은 결과가 정당해질 거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복잡하다. 서로 불만이 많을 수가 있다.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면 그 결과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달 후 달리기 시합을 한다.
그래서 공정한 경기의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달리기 시합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누어 갖자라는 거죠. 여기서 한 달 후라는 거는 제가 요런 예를 들은 이유는 내일 바로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러면은 자기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달 후라고 이제 시간을 둔 거는 한 달 동안 1등 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좀 더 공정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달리기 시합의 공정한 경기의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원칙을 만들 때는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자신의 조건, 배경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의 입장을 떠나서 원초적인 상태에서 원칙을 만들어야지 공정한 경기 원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써라라는 거죠. 베일은 뭐 결혼식 할 때 여성이 쓰는 그 앞에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 뭐 요즘으로 치면 암막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암막 커튼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하자. 그리고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인간은 이타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타적이라면은 이런 원칙을 만들 필요도 없죠. 전부 다 뭐 양보하려고 할 거니까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면은 이걸 못 만듭니다. 공정한 경기 원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양보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롤즈는 원초적 입장은 의 인간은 상호 무관 심적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1등 하든 2등 하든 꼴찌 하든 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 라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은 실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는 누구든 간에 다 자신이 처한 환경 또 자신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상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B. 경기 원칙을 봤는데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안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A 안에 동의하겠습니까? B 안에 동의하겠습니까?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 심적 합리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조건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손해는 보기 싫은 거예요. 내한테도 뭔가가 이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롤즈가 얘기하기를 B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꼴찌할 수 있으니까 이 꼴찌했을 때 10,000원이라도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롤즈는 이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채택하게 될 거야. 꼴찌했을 때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원칙을 선택할 거야. 이걸 불행 중 다행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적은 사람,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롤스는 공리주의를 반대를 했는데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권, 권익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공리주의는 최대 극대화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그래서 이 최소수혜자들, 소수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B로 이제 했어요. B를 하고 이제 경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롤즈가 강조하는 원칙은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평등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는데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주자. 이 평등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유에 강조점을 줍니다. 롤즈는 자유주의자예요. 미국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어요. 자유, 평등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원칙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급에 어떤 누구도 여기에 달리기 시합에 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는 여자라서 안 돼. 너는 피부색이 이상하니까 안 돼. 너는 여드름 많이 났으니까 안 돼.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참가하지 마.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에 이제 누구나 경기에 참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롤즈가 얘기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뭐 이렇게 일렬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공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진짜 공정할까라고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불리하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처한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요 위에 게 형식적 기회균등이라면은 요 밑에 거는 실질적 기회균등 뭐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롤즈는 사회적 약자,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어떤 약자들이 그 시합에 참가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약자들에게 장비, 장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지 얘네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뭐 키 크고 근력 좋고 스피드가 뛰어나게 태어난 애들이 1등할 텐데 뭐 혹은 부모님 잘 만나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훈련한 애들이 1등할 텐데 뭐 해서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든 아니면 아예 출발선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게 오히려 공정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 되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차등의 원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꼴찌한 사람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일정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1원칙의 평등한 자유 원칙이고 2원칙의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뭐 2-1, 2-2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번호가 여기에서는 다르게 매겨져 있죠. 여기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걸 뭐 축차적
서열의 원칙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 이 1번이 완전히 성립된 후에 그 다음에 이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원칙이 완전히 이루어진 뒤에 차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한 달 후에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해서 1등한테는 35만 원 주고 2등한테는 25만 원 주고 참가상 만 원을 주고 이렇게 경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불리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정한 지원을 받고 또 출판사도 약간 혜택을 받아가지고 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30등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결과를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난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건 나의 노력 부족이야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대해서 다 승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시험 문제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하고 하는데 롤리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매력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사회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작년에 이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 명단입니다. 추신수 238억이고요. 류현진은 203억, 손흥민은 108억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은 많이 가져가는 걸까요? 적게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뭐 받을 만큼 받아가는 걸까요? 자,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만큼 가져갔을 때 세금은 얼만큼 걷어야 될까요? 얼마의 세금을 내야지 공정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추신수나 류현진이나 손흥민이 번 돈을 요 까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까만 원이 추신수가 노력한 만큼 이 모든 것이 까만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부 X, 일부는 손흥민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손흥민의 손흥민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태어났을 때 운 좋게 신체적 능력을 지녀서 가져간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손흥민의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부모님의 조건이 좋아서 이만큼의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은 빼자라는 겁니다. 요 부분은 손흥민의 것이 아니고 요거는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공동의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 공정한 기회 균등이 되게끔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등의 원칙으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자, 요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복지가 생각이 나죠. 이거 뭐 이제 복지를 확대하자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롤즈는 복지국가를 지향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아까 이거 축자적 서열의 원칙에서 2번부터 하고 3번을 하자는 거. 그래서 2번에 더 강조점을 뒀어요. 롤즈는 이게 더 우선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작년 수능 완성책에 뭐 더보기 난 뭐 더 탐구하기란의 요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롤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복지는 가장 마지막에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는 거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경기에 참가할 때 기회를 보장해 주자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노직은 뒤에 이제 나오는데 노직은 뭐 그건 뒤에 가서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건데 요 부분 다 끝냈습니다. 이거야. 요 롤즈 부분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강조점 공정한 경기의 원칙이 공정한 결과를 보장한다 라는 거고요. 이런 롤즈에 대해서 이제 노직과 왈츠가 뒤에서 나옵니다. 자, 노직은 소유권이라고 여기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자유지상주의는 마찬가지인데 완전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노직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또 교쟁의 원리.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거는 자기 거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당하게 취득한 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 번 것에 대해 가지고 교환을 할 때 부정의하다면 그거는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트 가서 10,000원짜리 빵을 사려고 갔는데 모르고 9,000원만 냈다라고 하면 내가 1,000원을 덜 내는 거니까 내가 다시 1,000원을 되돌려 줘야 되는 건 정의로운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빼고는 다 자기 거는 자기 거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물에 대해서 절대적 권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직은 세금을 많이 걷는 걸 좋아할까요? 적게 걷는 걸 좋아할까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반대합니다. 세금 많이 걷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한 거 내 건데 왜 국가가 가져가느냐?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국가가 나에게 부당한 노동을 시키게 된 꼴이 된다, 된 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일만 하면 되잖아. 국방과 치안 그것만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 분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저는 외우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노직, no, 오직 내 거야. no, 오직 내 거야. 가져가지 마. 내 건 내 거야. no, 오직 내 거야. 노직.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왈츠가 나오는데 왈츠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요 복합 평등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왈츠는 비판을 합니다. 비판 누구를 비판하냐면 하살표 쭉 따라가면은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비판합니다. 이거는 가상적 상황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왈처는 공동체주의자거든요. 공동체주의자니까 내 개개인이 따로따로 독립된 자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관계가 있고 저마다의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살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지의 베일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걸 생각해라.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판의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일한 정의의 원칙, 하나로 공정한 경계 규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좀 그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왈처는 뭐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요 복합평등이라든지 비판하는 내용 이런 걸 보고 이제 왈처 알아두시면 되고 강력한 거, 요거 빨간 거, 요건 뭐 말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왈처는 영역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다원적인 분배 원칙. 분배라는 게 영역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 특징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복합평등을 어떤 사람은 복잡평등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복잡하다. 평등 분배의 문제는 복잡하니까 그 각 영역에 맞게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각 영역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다원적인 분배 방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다원적인 걸 왈처는 11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별로 분배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의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유교환으로 나눠준다면은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이야기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스크라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복지와 지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인데 그 물건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버리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될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통제를 해가지고 마스크 공영제를 통해서 뭐 5부제나 뭐 2부제나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게 공정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과 상품이 자유교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공직은 공적, 재능과 공적. 공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봉사 정신, 뭐 애국심, 뭐 이런 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공직도 차지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왈처는 굉장히 안 좋게 부당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시험 문제에는 요게 많이 나옵니다. 뭐 x의 의미에 맞게 해야 되는데 y에 의해서 x까지 분배되면 안 된다. xy 이런 거 나오면은 가상적 상황 이거 안 돼. 있을 수 없어. xy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왈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xy가 문제가 나왔을 때 x에는 공직을 넣어 버리세요. 공직은 공직의 의미에 맞게 그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 부에 따라서 공직이 분배되는 것은 부당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공직은 X, Y는 부. 잘 안 써지네요. 부. 다 지워져 버린. 부 빨리 써볼까요? 부. 부.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부는 경제 영역, 그 권력은 정치 영역. 부를 지녔다는 이유로 정치 권력까지 다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무슨 소리 안 들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왈처의 이야기입니다. 아참, 그리고 왈처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그 분배의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정의의 원리하고 북한의 정의의 원리하고 또 남한 우리나라의 정의의 원리, 그리고 북유럽의 스웨덴, 또 미국, 뭐 페루, 뭐 이런 공동체들이 역사나 문화 이런 조건들이 좀 다 다를 건데 같은 조건으로서 모든 공동체에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왈처는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여러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이 하나의 가치가 소중한 거고 이걸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가치는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왈처는 여기 가상적 상황 비판하고 요 말하고 요 말, 요게 뭐 처음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고요. 요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힌트 삼아서 왈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5번 풀어봅시다. 문제. 어떤 사회 XY 얘기 나오면은 왈처라고 얘기했습니다. X에는 뭐 넣을까요? 공직을 넣고 Y에는 부를 넣으면 된다는 거죠. 공직은 공직의 의미에 맞게 분배돼야 되는 거고 부는 부의 기준에 맞게 분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왈처. 그리고 을 읽어보시면요. 취득과 이전의 원리, 또 교정의 원리, 세 가지 원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건 내 거야. 내가 취득한 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국가야. 가져가지 마. No. 오직 내 거야. 노직이 되는 거고요. 병은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원칙. 롤스가 되겠죠. 자, 이 문제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작년부터 출제되었는데 계속해서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으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AC입니다. AC. 여기 A하고 요 C 화살표 잘 보세요. A, C. 그러면 노직이 비판받는 노직의 단점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노직이 비판받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복지국가에서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됨을 강조한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노직은 복지국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노 오직 내 거니까 최소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찍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 완전히 실현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완전히 실현된다. 그러면 롤스가 노직한테 야 복지국가에서의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느냐 생각을 따져보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롤스는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지만 복지국가가 완전히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찬성은 했다는 거예요. 왈처나 롤스는 복지국가 찬성은 했고 노직은 복지국가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실현된다. 이 부분에 오늘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롤스는 복지국가를 추구한 게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 그 기회균등의 원칙을 더 우선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 AF는 여기 제가 이 작동법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AF 그러니까 요렇게죠. 이거 왈처가 노직하고 롤스한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따져라라는 겁니다.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의 경계가 사라져야 한다. 이게 왈처의 주장일까요? 아니죠. 경계를 짓자라고 하는 게 왈처의 이야기겠죠. 왈처는 영역별로 고유하고 특수한 다원적인 분배, 복합평등을 이야기했죠. 플러스 하나 더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 다원적인 분배, 복합평등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죠? 영역별로 특수한 분배, 그게 다양할 수 있다. 복잡하다. 그걸 따지는 건 그게 복합평등이고 공동체주의자로서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BD는 뭐죠? B는 여기 있고 D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노직이 왈처하고 롤스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인가? 이걸 따져보라는 거겠죠. 노직. 국가의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도 반대되는 얘기죠. 노직은 국가가 부의 분배 과정에 개입될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반대되는 이야기고요. 개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직은 no. 오직 내 거야. 국가야. 손대지 마. no touch. 이런 거죠. 최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BD 봅시다. B는 요거고 노직이 왈처하고 E는 여기죠. 그럼 왈처가 공격받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네요.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모르고 있다는데 강조했다. 그 왈처는 공동체의 특수성에 맞는 분배 기준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반대죠. 이걸 강조하고 있죠. 여기 공동체 특수성에 맞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분배 기준이 필요한 걸 왜 모르고 있냐 이렇게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왈처가 하는 말입니다. 그죠? 왈처가 노직과 롤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AF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상황은 누구?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롤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롤스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가상적 상황에서 한다면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이런 거 다 동의하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CE 롤스가 왈처나 노직한테 가상적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 너는 왜 그런 걸 모르고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5번만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도 뭐 이번 동영상 뭐 힘들게 들은 보람이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쭉 앞으로 가서 요거요, 요 한파떼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뭐 메일을 주시든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